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와 그에 따른 일터 현장과 교회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이 좀 더뎌지고는 있지만 아직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가져온 어떤 임팩트, 이것이 우리 일터 현장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대응을 우리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흑사병과 기독교, 그리고 르네상스. 흑사병이 우리 기독교에 가져온 영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촉발된 르네상스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명은 무엇인가. 먼저 결론을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온 메가 트렌드의 변화, 글로벌 환경의 변화, 국내 환경의 변화를 알아본 후에 각 이슈별로 나타난 기회와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될 일터 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에 주는 인사이트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맺은 말 순서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과 기독교, 그리고 르네상스. 1900년대 초에 에드가 앨런 포와 함께 작가로 활동했던 러브크래프트는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감정은 공포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공포 중에서 더더욱 강력한 것은 미지에 대한 것에 대한 공포다.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다라고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공포, 그 대응이 우리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주도하는 그 동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미지에 대한 것, 공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흑사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 14세기 유사일의 기존 질서가 가장 극심하게 무너졌던 시기인데, 이 전대 밀문의 재앙이었던 흑사병이 휩쓸어갔던 유럽은 어땠을까? 당시 대표적인 문헌인 데카메론, 보카치오가 진 데카메론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를 살펴보면 데카메론의 서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시에서 죽어갔던 지옥의 상황이 벌어졌고, 이웃이 이웃을, 가족이 가족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며, 너무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죽는 바람에 이웃을 챙길 여력이 없던 관계로 시체 썩는 냄새가 풍기고 나서야 이웃의 죽임을 확인하게 될 정도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많이 이런 경우가 없지만 사실 이태리에서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음을 저희들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파스텔가 태어나기 500년 전,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발명되기 500년 전, 그 누구도 흑사병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던 그 휘몰아치는 팬데믹 앞에서 인간의 어떤 지혜도 대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데카메로 나타난 그 팬데믹을 통해 무너진 권위와 상황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 통제 불가능한 그 현실의 출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당혹감과 무력감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저희들도 그렇죠. 코로나라는 것 앞에 바벨탑을 쌓을 것 같은 그 과학의 진보를 저희들이 자랑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그 미생물 앞에 저희들이 대처할 수 없는 그 당혹감과 무력감이 저희들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지식인들,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죠. 신부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이 그 대처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과 무신경 앞에 대중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더더욱 삶의 중심을 잡아줄 종교의 권위는 이런 팬데믹 앞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위가 추락됐고 문화와 가치관은 실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죽을 건데 기독교 문화가 무슨 가치가 있고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영향을 있는지 실종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현실 도피적인 쾌락주의가 출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서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불확실성과 위기 앞에 사람들은 해야 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향들이 커다는 것들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말하는 스피노자에게나 통하는 일이지 많은 사람들은 위기와 불확실성 앞에 해야 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향들이 큽니다.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모든 생필품의 소비재의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탕과 초콜릿과 같은 것, 단시간 내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의 소비는 약 35% 증가했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위기 앞에 현실 도피와 쾌락주의적인 현상으로 간다는 게 증명되고 있죠. 극단적인 이 소비 행각은 당시에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마침내 그날이 오기라도 한 듯 가축이든 땅이든 그들의 노고가 가져올 미래의 결실을 기대하지 않고 눈앞에 놓인 것들을 어떻게든 써버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데카메론의 서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 팬데믹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교회의 무기력한 대응이 데카메론 그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교회를 희극화를 시켰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르네상스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흑사병과 그에 대한 대처의 미흡함이 르네상스를 촉발하였고 르네상스의 촉발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게 된 거죠. 중세시대의 캐톨릭이 정통 기독교냐 아니냐의 진위와 관계없이 어떻게 종교가 무너지는가, 흑사병 앞에 무너졌던 그 권위와 기독교 무너짐을 저희들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발생된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흑사병으로 인하여 인본주의가 가속화되고 그랬다면 이 코로나를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촉발된 세상 흐름의 격동, 세상 흐름이 매우 격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것들을 일터 현장에서는 어떤 통찰을 주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교회에 주는 통찰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크리스찬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 변화를 주도할 때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서부터는 코로나가 가져온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피터 틸은 그의 저서 제로 투 원에서 네 가지 시대 정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하게 낙관적인 미래, 불명확하지만 낙관적인 미래, 명확하게 비관적인 미래, 불명확하며 비관적인 미래라고 디파인 했는데, 사실 저희 나라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명확하게 낙관적인 미래주의가 저희 나라를 감싸고 있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낙관주의적인 사조가 시대정신이 저희들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명확하게 비관적인 미래라든가 불명확하며 비관적인 미래가 본제되면서 한국의 그 젊은이들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것들이 유행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명확하게 비관적이라든가
불명확하며 비관적인 미래를 반영한 그 시대주의였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그것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준 측면이죠. 코로나19가 가져온 시대 정신은 uncertainty, 그 다음에 비관적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알려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의 그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가 뭐였었냐를 살펴본다면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본다면 글로벌화가 이제까지 트렌드였었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초연결, 초지능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컸었고, 서구 패권주의가 이 시대를 감싸고 있는 메가 트렌드였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글로벌화는 급속도로 쇠퇴됐죠. 국경이 봉쇄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지역화가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초연결, 초지능으로 된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교육, 비대면 사회의 확대로 인하여 초연결, 초지능화, 4차 산업혁명은 더욱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게 되었고, 환경에 대한 위협은 확대되어서 모든 영역에서 위험과 위기가 일상화되는 현상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패권주의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malfunction, 미스트리, 대처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사라짐으로 해서 파워시프트, 어떤 그 권력이 이동되는 현상을 저희들이 이제 목도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메가 트렌드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가속화될 것이고, 위험과 위기는 상시화될 것이고, 세계화와 세계적인 리더십은 부재화되고, 지역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특별하게 4차 산업혁명을 쳐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개별화 및 개인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융합화가 가속화될 것인 이런 현상 앞에 우리 각자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일터 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일터 현장과 교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환경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었죠. 의료 시스템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위험 및 감시가 일상화되는 새로운 노멀 사회가 되었고 세계 질서가 변화되었죠. 특히 경제 질서가 이제 변화되었는데 이것들을 간단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비대면 사회의 전환은 뭐 원격이라든가 원격 교육들의 사회가 가속화되었고 뭐 블록체인 선도라든가 격리 구역의 배송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의 니즈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의료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증대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거 아닌데 이것이 완벽하게 종식될 것인가? 우리가 1910년대에 나타났던 스페인 독감을 보면은 스페인 독감이 길게는 보면 짧게 보면 3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의료 수준과 지금의 의료 수준이 다름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될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 인구의 이동과 지금의 인구의 이동을 본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 독감은 세 차례 대유행을 가죠.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이 있는데 1차 유행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2차 유행이 왔을 때는 1차 유행보다 약 3배 증가된 사망자 수를 나타냈고요. 그것에 놀란 국가들이 또 봉쇄 정책을 하면서 일정 부분 감소하다가 3차 유행 때 또다시 1차 유행 정도의 사망자 수를 냈고 그 기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본다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쉽게 가라앉을까? 설사 코로나19가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코로나20
코로나 21 같은 것들이 나타나진 않을까. 이거에 대한 우리들이 시사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역할이 증가될 테고, 이것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환자 관리에서 어떻게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건강관리, 공중보건에 관계된 그 이슈로 이제 변환될 테고, 건강 데이터의 수집, 공유, 배포가 주요 이슈로 증가됐겠죠. 이제까지는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이런 것들의 그 수집, 공유, 배포가 제한됐다면, 이제는 살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위험 및 감시가 일상화되는 뉴 노멀 사회로 진행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벤치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 역사상 블랙스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게 발생됐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블랙스완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코로나29가 되고 20이 되고 21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199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금융위기와 같은, 또 인도네시아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와 같은 자연적인, 경제적인, 또 질병적인 그 블랙스완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 그 코로나19의 대응을 보면서 정부의 권한이 매우 확대되었죠. 정부가 개인들에 대해서 이동 제한을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그 동의할 사람들이 매우 적었었는데, 이제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정을 풀고 재난 지원금을 준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일들이 발생했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들이 추적당하고 모니터링되는 것들을 용인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죠. 결국 이것들로 인한 전체주의적 권력의 공고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차후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 빅브라더의 등장,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또 세계 질서, 특히 경제 질서가 변화되는데, 미중 갈등과 한일 역사 갈등으로 인하여 그 수축 경제사회로가 그 촉발되었는데, 그것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 1분기 경제 상황만 보더라도 중국은 6.8%, 한국은 1.4%, 홍콩 마이너스 8.9%등 경제가 이미 그 쇠퇴기에 들어섰죠. 미중 경제 갈등으로, 무역 갈등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위축된 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위축되기 시작했죠. 서플라이 체인이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보호주의 확산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 미국, 일본, 유럽들 등 글로벌 리더들이 자국 정치에 집중하면서 이제까지 글로벌 사회를 리드했던 작게는 G2, G7, 크게는 G20 이런 시대는 이미 가버리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G0의 시대가 왔다. 어느 누구도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할 생각도 하나 하고 있지 않고 하고 있지도 못하다. 글로벌 리더가 없어졌다. 또 미국과 유럽의 그 코로나 대응 실패로 인하여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그 심리로 인하여 파워 시프트, 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아시아로 올 것이다라고 이미 20년 전서부터, 길게는 30년 전서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올까라는 것에 의문점은 있지만, 아무튼 힘의 균형 또는 힘의 공백이 발생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글로벌 상황과 비슷합니다만 대한민국의 특성상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잘 대처하는 것들에 따른 그 정부의 역할 확대 및 신뢰도가 이제 증가된 측면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비대면 사회 일상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전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자 및 경험의 자산화, 산업의 해외 의존 탈피 및 자립화 강화라는 이슈를 이제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대응을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대응의 투명성, 신속성, 민간 협조 등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재난지원금, 교민대책, 마스크 통제 등으로 국민의 80%는 대한민국 대응이 외국보다 우수하다고 느끼고 있고, 특별하게 일본, 미국, 이태리 등의 실패와 비교해볼 때 저희들이 그들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으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비대면 사회 일상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들이 분명하게 변화되고 있죠. 사회거리 두기가 일상화.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이제 5월 5일 어린날인데, 당장 다음 주서부터 이제 학교들이 개학하고 개강하기 시작합니다만, 일상적인 사회거리 두기는 계속적인 주문 사항이고요. 그에 따라 이제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육, 온라인 회의. 이게 온라인 교육은 뭐 다른 나라에서 한 20여 년 동안 준비를 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대한민국 매우 재밌는 나라예요. 이게 정부에서 얘기한 지 20일도 안 돼서, 다른 나라는 20년 동안 준비된 게, 지금 20일 만에 그것들을 뚝딱 해치우는 매우 이례적인 국가죠. 온라인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이것들이 20일 만에 조그만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의 일단은 저희들과 볼 수 있고요. 전염병 관리 때문에 의료진, 의료시설, 의료물자의 수급 관리가 이제 중요성이 증대됐고요. 진단키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대한민국 제품의 인기도가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저희들이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대처 경험이 강화됐고 그것에 대한 자산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의 주요 핵심 업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핵심 업종의 자립화가 시급함을 저희들이 다시 깨우치게 됐다. 한일 역사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자립화가 대두가 됐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그것들의 시급성이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기술력은 부족하다. 전 세계 2,000대 부품 소재 기업 중에서 미국이 40개, 일본이 29개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7개밖에 없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자립화가 될 수 있는 길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타난 글로벌 국내와 글로벌 또 메가 트렌드의 변화 속에 몇 개의 이슈를 저희들이 끄집어내서 그 이슈별로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슈, 기회와 위험 요인 속에 우리 일터 현장과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살펴보려는 것이죠. 먼저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됐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따라서 비대면 소통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됐고,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학교 의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디지털 문화 상품이 확산화가 되고 있고, 밀집 서비스들, 대중관광, 영병원, 대중들이 모이는 스포츠 이런 것들이 쇠퇴되고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홈 이코노미라고 얘기하는 이제 집코노미가 촉진되죠. 집에서 모든 것들을 배달시켜서 먹고 쿠팡이 확산됐죠. 무인 서비스, 비대면 기술들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 기술 취약 계층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외 현상이 발생되죠.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대한민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지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베이비 붐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홈쇼핑,
홈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로 되는 데는 집안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또 하나 시사점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진로 참 있을 소주를 마시느냐, 또는 처음처럼 마시느냐. 진로의 경쟁 상대가 처음처럼이 아니라 이제 삼성 TV가 됐다. 뭐냐면은 이제 진로 소주를 마시는 대신에 삼성 TV를 통해서 집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 그러니까 그 소주 마시는 횟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 경쟁이 그 이전에도 동종 업종의 경쟁에서 이종 업종 간의 경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촉발되게 됩니다. 쿠팡으로 대별되는 그 배달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소형마트가 쇠퇴가 될 것이고, 공유경제, 남들이 쓰던 것들을 어떻게 쓰냐, 공유경제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해킹하는 위험도도 증가되기 때문에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강화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바이오헬스 시장의 도전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건강, 공중 건강 확대되겠죠. 백신과 치료 재개발, 코로나의 재발 가능성 무시할 수 없고요. 따라서 헬스케어가 이제까지는 어떤 힐링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복리 증진 측면에 있었다면 이제 서바이벌 헬스케어가 됐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생과 안전에 대한 강화, 그런 쪽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 위험과 위기에 대응의 일상화가 촉진될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역할이 계속 강화될 것이고, 또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주고받기에 디지털 전체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여론 주도전이 이미 디지털화 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가속화될 것이죠. 특별하게 이제 위험한 것은 집단지성들이 강화될 것인데, 그에 대한 위험성. 특별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아날로그를 겪지 못했던 디지털 세대인 Z세대가 이 집단지성을 주도할 것인데, 지금도 실제적인 그 진리보다 네이버에 그렇게 나와요. 구글 검색해봤더니 그렇게 돼. 나는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것에 따른 오도된 진리, 오도된 여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국 중심주의는 매우 강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에 대한 새로운 결석이 등장해야 할 텐데, 그것들이 남북 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또 새로운 형태의 남북 관계가 등장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리더 국가의 위상이 약화되므로 국제 정치가 혼돈되고, 그에 따른 테러 가능성, 테러 대처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겠다. 약소국이 쇠퇴되고 경제 성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소국들이 많이 있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성장 가능성이 매우 축소될 수 있겠다. 그쪽으로 갈 사람들의 교류와 무역이 축소될 테니까. 그것에 따른 우리들의 선교 전략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4강,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가운데 미국,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미 지금 감소되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도 자국을 돌보는 여력이 없는 관계로 이것이 어떤 또 새로운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희 크리스천들한테는 살펴보아야 될 시사점이 될 수도 있겠다.
좀 더 자국 중심주의를 대한민국 측면에서 본다면 생태계에 대한 자리 요구가 이제 매우 증가될 거고, 최근에 태국, 베트남 등 그 주요 쌀 국가들이 쌀 수출을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식량과 농업, 제조업들이 이제 전략화가 등장이 될 거고, 이미 등장이 됐고, 대규모 파산 실업 등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국내로 회귀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또 이것에 따른 그 대규모 실업을 대체할 로봇이 지금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교육성과 노조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에 관한 로봇이 코로나 감염될 염려는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메가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글로벌 환경 및 국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으며, 그것에 따르는 4개의 이슈와 그 이슈가 주는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그럼 우리 일터에 주는 그 대응 전략은 무엇이냐, 교회에 주는 인사이트와 대응 전략은 무엇이냐,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봐야 될 게 온라인 진료.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그 법으로 그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확산이 되겠죠.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게 허용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온라인 진료를 받는다면 온라인으로 진료받고 약을 사러 병원에 가야 된다? 이게 좀 모순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 배달 사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인터넷 약국들이 출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점할 필요가 있겠다. 온라인 진료가 도입된다면 중소병원은 필연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죠. 대학병원의 유명 의사 선생님하고 인터넷으로 진료받으면 되니까. 결국 그들이 살 길은 방문 진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얘기하는 개별화와 개인화로 가는 길이다. 오히려 그쪽에 더 큰 그 체험과 서비스의 강화로 인한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불안, 코로나 블루 등으로 인한 우울증, 신경질환이 더욱더 증가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치유 및 진정산업이 강화될 것이다. 교회 역할이 증가될 거예요. 근데 교회 역할만 증가되냐? 이단의 역할들도 증가되고 타 종교의 역할도 증가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영역이 타 종교 및 이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교육 시스템은 급격한 변형을 겪을 것이고,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간에 전 국민들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들을 경험해봤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시도해보지 않았다 한 20일간의 준비를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시스템, 온라인 교육을 경험해봤습니다. 불만족했다면 그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강화시키면 될 거고, 결국 교육 시스템의 급격한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교육의 미네르바 스쿨화가 가속될 것이다. 이 미네르바화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었죠. 양질이든 양질이 아니든 교육 온라인 수업 때문에 교육 콘텐츠가 이미 제조되었고,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에서 크든 작든 간에 온라인 예배, 디지털 콘텐츠가 이미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포하고 관리하고 안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양질화시킬 것인가? 중요한 비즈니스 화두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일도 집에서 하고 공부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학습과 여가, 일과 여가가 분리되지 않고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이다. 그것을 선점하는 자가 새로운 그 시대의 비즈니스 강자가 될 수 있겠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태도 중심의 문화, 특히 이제 기업 가운데서는 성과도 얘기하지만 그 태도를 많이 봤죠. 특히 이제 서열과 나이가 그것들을 철폐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태도라든가 어떤 서열, 나이 이런 것들이 매우 의미 없어졌죠. 결국 수평 조직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태도 중심이 없어지니까 이제 남는 거는 성과밖에 없다. 성과 만능주의가 도래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 이미 뭐 서구에는 그 성과주의가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도 결국 수평 조직과 성과, 더 이상 나이와 연공 서열이 직장에 오래 근무했었던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사회가 이미 도래가 됐다. 또한 계속 교육, 평생 교육의 니즈가 계속 증가될 것인데 특히 디지털 콘텐츠가 이미 많아졌고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텐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 큐레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될 것이다.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일 것이다. 또 하나 대중들이 모여있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까 대중교통들도 이제 기피할 것이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모여드는 그 러시아어가 이제 분산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 모빌리티가 이제 증가되겠죠. 그것이 발전해서 자가용, 대중교통, 택시, 퍼스널 모빌리티, 킥보드라든가 전기 스쿠터 이런 것들을 통합화된 통합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 내리면은 내 킥보드가 있을 것이고 그걸 타고 가면은 지하철이 있을 것이고 거길 지나가면은 좀 멀리 갈 수 있는 렌트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가 등장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그것이 교통수단의 스마트화, 4차 산업의 화두인 개인화, 개별화, 디지털화, 자율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대중교통에도 나타나겠다. 그것이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이제 마스, 모빌리티 에스 서비스 이것들이 확산되겠다. 그렇죠? 비대면 물류, 자율 물류. 특히 택배 물량을 증가함으로 배달 차량이 이제 부족해지죠.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배달 그 사업을 일정 시간 파타임으로 하는 우버화가 가속될 것이다. 이미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쿠팡이나 이런 쪽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될 공산이 크다. 의료 폐기물, 마스크 폐기물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또 비대면 결호에 따른 박스, 일회용품, 포장재 폐기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인데 정부나 지자체는 이것들 사용을 제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매우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폐기물 사업에 대한 이슈가 증가될 것이다. 또 이제 더 이상 모이는 운동, 모이는 것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중국의 1인용 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1인용 짐에 대한 니즈가 월드와이드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점 이슈, 크리스천들이 좀 생각하고 선점을 해야 되겠다. 혼밥, 혼술도 혼자 하는 영역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진으로 이미 월드와이드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사실 일본에는 드라이브스루 조문이 이미 탄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드라이브스루 조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드라이브스루 예배는 이미 나타났죠. 새로운 형태의 드라이브스루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정직 비즈니스가 디지털이 확대되며 디지털이 확대되니 진위 구분이 애매해지는데 그런 정직 비즈니스 또는 페이크 탐지 기술들이 나타날 것이다. 특별하게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커다랗게 위기를 맞았죠. 모이지 못하니까. 공연, 극장, 스포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지털화 시켜서 양질의 것으로 가질 것인가. 이 고통받는 대중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그 가수라든가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각자 이제 협업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퀄리티라는 측면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동하고는 또 다른 측면의 감동이었죠.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구나라는 감동만 있었지 그 퀄리티하는 감동은 없었는데 그 퀄리티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사이트 및 관심이 필요하겠다. 또 글로벌 수준으로 혼란으로 타인, 외부자, 외부인, 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의 소수, 공동체 중심의 소수들이 인조이할 수 있는 소그룹 문화, 이런 것들, 소그룹 행사,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다양해지겠죠. 여태까지의 문화가 유명인 위주의 대규모, BTS가 대규모 운동장에 모아놓고 공연하는 위주의 그 엔터테인먼트였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개인화, 개별화, 디지털화가 가속되겠다. 소그룹별로 찾아가는 또는 소그룹별로 그 니즈를 찾아서 해주는 거기에는 이제 찾아가는 예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예배는 없을까? 이 니즈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특별하게 팔순을 맞은 부모님의 무슨 특별 기념 예배 이런 것들을 계속 디지털로 만족을 시킬 것인가? 이게 된 니즈. 그 문화 소비의 현장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AR, VR의 활용도가 계속 증가되겠죠. 실감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감 나오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홀로그램을 도입한 온라인 예배 같은 것들이 이제 니즈도 확산되고 더욱더 촉진될 거예요. 재미난 것은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도박이라든가 스포츠 도토 같은 것들이 부정적인 영역이지만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그거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폐가 사용이 매우 증가될 공산이 커요. 그 암호화폐의 그 불법적인 거래를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런 것들이 우리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나가야 될 이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새로운 관계, K-메디신, K-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공산이 있기에 이런 것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인간들이 2개월 동안 정부의 통제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2달 만에 즐겁게 되죠. 이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2달만 쉬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 강한 자연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정교함, 하나님의 그 위대함,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자연 치유 능력을 과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창조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지체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 주는 인사이트와 대응 전략은 어떨까? 6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냐 안 맞냐의 그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맞고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 그 디렉션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디렉션에 대한 저는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맞으니까 이곳으로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접속의 시대. The Age of Access. 월드와이드하게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제러미 래프킨이 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2001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원제는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라는 그 제목인데 한국에 번역된 제목은 이제 소유의 종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 앞서서 1997년도에 PC 통신을 통한 그 로맨스, 그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전도연과 전도연 주연한 영화죠. 세상은 짧게 보면은 2001년서부터, 좀 더 길게 보면 97년서부터, 좀 더 얼리 어댑터로 보면 그 30년 동안 이미 접속의 시대가 왔는데 대한민국 교계는 이 접속의 시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더 이상 교회의 크기는 성도 수에 비례하지 않고 접속자의 수로 재편될 것이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미 세상은 접속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교회도 접속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교회는 더 이상 성도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접속자 수에 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한 번 접속하는데 4,500명 내외가 접속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3대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1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는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만한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1만 명 이상이 예배 드리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3대를 통해서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해 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해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간증인데 신천지에 있던 엄마가 예배 과정에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동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들이 헌금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교회는 전년 동기 대비 헌금이 증가했어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간증이 쇄도하고 있고, 교회에 오질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성도 등록을 받기 시작했는데 온라인 성도들이 동기간에 2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이 오프라인으로 등록할 때 대면하고 만나는 것들을 꺼려했던 노미널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니까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온라인으로 등록한 성도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새생명 교육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4월 말에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그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가 그리워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해서 그 온라인 그 선착순 신청을 할 때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약 250명을 참여하게 했는데 그보다 덜 왔더라. 근데 뭘 얘기할까? 성도들은 이미 온라인 예배에 적용을 많이 했다. 굳이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미 증명이 되고 그 온라인 예배를 빌어서 더더욱더 은혜를 받고 집중하는 역사가 이미 벌어졌다. 우리가 원치 않는 면입니다. 특히 이 교회는 어떤 저기를 했었냐면은 자체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지역교회 한 15개 내외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교회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전혀 다른 교회들이 같이 드리는 새로운 모델들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풀어나갈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릴 일들이 여기서 시사를 준 바들이 이미 이제 많아요. 이미 교회에도 접속지의 시대가 왔다. 무시할 수가 없다.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성도의 많고 적음이 아닌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것들이 도래한다. 두 번째가 교회 미네르바화가 가속된다. 미네르바가 뭐냐? 제가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가 없어요. 그리고 7개 국가를 돌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인턴십을 하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미래형 대학입니다. 2010년에 설립돼서 2018년도에 2028명의 첫 신입생을 받은 이 학교는 이제 최근 매년 200명의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은 서울대 하버드보다 입시 경쟁률이 높아요. 200명 뽑는데 70개국에서 23,000명이 지원해서 합격률이 하버드 대학이 4.6%, MIT가 6.7%인데 여기 0.9%입니다. 그리고 미국 수능인 SAT를 보는 게 아니라 자체 시험을 통과해야 이것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1학년 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숙사에, 캠퍼스가 아닌 기숙사에 머물면서 기본 소양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인턴십을 참여하게 되는데 2학년 때에서부터는 3, 내지 6개월마다 국가를 이동합니다. 2학년 때는 독일이나 아르헨티나, 3학년 때는 인도나 한국, 본인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4학년 때는 이스라엘이나 영국으로 이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서울은 이태원에 기숙사가 있고 카카오에서 인턴십을 합니다. 최근에 삼성도 늘어났어요. 여기 교육의 키는 배움은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배움과 실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적용한 것들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경쟁력은 자체 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포럼이라고 이름 붙은 온라인 수업 플랫폼의 가장 큰 경쟁력이에요.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 자기가 공유 오피스에 있든 기숙사에 있든 카페에 있든 어디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온라인 수업이 아니에요. 이걸 풀어나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걸 다시 풀어내겠습니다만 그 경쟁력은 플랫폼에 있다. 이 미네르바 대학이 주는 시사점이 뭐냐? 수업은 온라인에서 한다. 캠퍼스가 불필요하다. 현장에서 한다. 수업료는 본부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낸다. 배운 내용을 막바로 전문성 있는 현장에서 적용 및 활용을 하고 그것에 따른 새로운 배움이 있다. 이때 주요 키 이슈는 개인화, 개별화, 전문화, 디지털화, 자율화에 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화두죠. 그리고 한 곳의 현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 시 이동한다는
디지털 노마드가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각 현장에 필요한 경비는 개인 부담 또는 학교와 함께 부담을 한다. 그런 이 코로나 시대에 미네르바 대학이 주는 교회 14점은 뭘까? 앞으로 교회는 예배는 정체성을 공유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인문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새생명교육, 새가족교육 이런 것들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정체성을 공유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다. 11조 헌금은 정체성을 공유한 그 교회에 11조를 내게 될 것입니다. 논란과 이슈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든 틀리든 이런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일 것이고 교회가 그런 쪽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특별하게 소명을 받은 전문성이 있는 사역 현장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헌신을 드릴 공산이 크다. 이것이 맞니? 여러분, 이거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도 개인화, 개별화, 전문화, 디지털화, 소명, 자율화가 적용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소명이에요. 여태까지 그 소명을 한 군데서 뭉뚱기르다 보니까 전문화가 덜 진행이 됐는데 개인화, 개별화가 소명이거든요. 소명은 교회에도 주지만 개인한테도 주죠. 근데 자기가 소속된 교회 때문에 전문적인 소명의 영역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교회가 고민할 필요가 생겼다. 미네르바 대학처럼 한 사역 현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죠. 디지털 노마드, 미션 노마드, 미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의 역할은 여호수아 정복 시대의 길괄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집결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보수 교육을 받고 보급을 받고 새로운 곳으로 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사역에 대한 보수 교육을 받고 체험과 간증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체험과 간증이 다른 지체들을 일으키고 본인은 또 새로운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흩어지는 교회로의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가속화될 것이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의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화된 정교한 플랫폼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접속의 시대에 필요한 그 패러다임이 결국 교회의 미네르바 속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세 번째 이슈는 보편성에서 전문성으로 교회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이다. 여태까지 교회의 패러다임이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편성이 있었어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자 사역의 공동체였었죠. 한 곳에서 예배와 사역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보편성과 수월성과 편리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여러 분야에서 유리했죠. 그러니까 성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보편성, 수월성, 편리성을 더욱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죠. 교회 용어에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어색합니다만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영역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교회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역단체가 나타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전문성 대신 보편성을 강조하고 전문성을 강조하려는 동역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확보되기가 매우 곤란했죠. 그 확보한 데들은 지금도 그 전문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매우 제한적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될 때가 나타납니다. 근데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제 익명의 노미널 성도가 양산되는 형태가 이루어졌었고
경영에서는 위너 텍스 올, 뭐 승자가 독식, 뭐 교회가 뭐 승자고 뭐 어느 교회가 승자고 어느 교회가 뭐 독식을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뭐 컨셉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대형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했죠. 대형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 거는 뭐 긍정적인 역할이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대형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과 재정을 나눈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느냐. 그리고 코로나와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는 화두가 그것을 용인하겠느냐 이런 거죠.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주는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전문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정체성을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한 곳에서 지금처럼 그 보편성을 강조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웬만한 담임 목사님이나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나은 지식이라든가 더 나은 인사이트, 더 나은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가 어려워졌죠. 특히 위기가 상시화되어 있는 현재에 지금 이제 완화되고 있지만 다시 위기가 나타나면 모이지도 못해요. 설사 모였다 할지라도 채우 시간이 짧아져요. 여태까지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와 체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카페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서점도 만들고 그곳에서 그 보편적인 그 만족과 체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매우 의미 없어지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성도 숫자가 아니라 전문 영역의 동역자의 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교회의 탄생이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게 되고 성도들도 이제 그런 쪽에 갈급함이 있게 되는 거죠. 이미 그런 것들이 나타났죠.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전문 영역의 그 사역의 탄력을 받다 보면 강소 교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전문성. 제가 이 특정 교회를 예를 드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그 TCC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정체성은 24시간 예배에 있어요.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죠. 그리고 전문성, 어떻게 24시간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그 전문적인 그 영역에 대한 그 영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그 프랙티컬한 전문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뭐 다른 그 교회와 마찬가지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전문성이 분명해지니까 뭐 이런 교회한테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이 강소교회, 다른 그 교계에서 하는 그 이머징 처치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런 것들의 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지 못한, 지금도 그렇지만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소형 교회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또 디지털 격차가 이제 심화돼서 신구세력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성을 가진 시니어 전문 교회가 나타날 수가 있겠다. 노미널 성도들의 참여가 촉발될 때, 위너 텍스 올이라는 그 화두가 Everybody can be a top dog,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그 승리를 공유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인 사역이라는 것으로 그 공백을 메꿔 나갔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전문인 사역에서 전문 교회, 전문자들이 모여 있는 어떤 사역 기관, 단체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는 공산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전문적인 교회가 발생이 되다 보면은 탄생되다 보면은 결국 콜라보의 시대가 나타난다. 새로운 연합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 후에 전문 영역으로 커져진다. 또는 찬양 전문 회사, 선교 전문 예를 들면 천문 전문 교회, 선교 전문 교회, 비즈니스 사역 전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부활절 연합 예배, 뭐 성탄절 연합 예배와 같은 그런 어떤 그 특정 이벤트를 위해서 그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합을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제네럴한 연합이 아니라 일시적인 연합이 아니라 그 일정 시간 계속될 수 있는 연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연합의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또 새로운 연합이 나타납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선교 전문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될 거다. 중동 전문, 뭐 이슬람 전문 이런 새로운 전문적인 것들이 나타날 거다. 그것 통해서도 또 사우디 선문 전문, 선교 전문, 이란 선교 전문, 요르단 선교 전문 이런 특화된 것들이 나타날 공산들이 크다. 그런 특화된 것들이어야 정체성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교에 더욱더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컨퍼런스 콜과 같은 컨퍼런스 예배가 등장될 공산이 크다. 그럼 이 컨퍼런스 예배를 어떻게 더 현장화시킬 것이냐 이런 이슈가 발생될 수 있겠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적인 강소교회 탄생할 공산이 큰데 그 강소교회는 정체성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강한 교회가 강소교회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가 강한 교회가 접속의 수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크리스천 교육 콘텐츠로 확보한 그것들이 제너럴하게 확보된 게 아니라 특정 영역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교육 체계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확보할 수 있냐라는 LMS 교육관리 시스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교회에 체계화되어야 되겠다. 또는 찬양 콘텐츠 확보된 교회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뭐 제롬이라든가 그 은혜로 찬양한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서 그걸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어요. 일부 특정 영역에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역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유튜브에 많은 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제 뭐 그런 자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원치 않는 그 광고가 나온다라든가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강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나타나면은 그런 것들의 원치 않는 광고의 이슈도 배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따른 영향력들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겠다. 또는 뭐 특정 국가, 특정 종족 선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것들. 특별하게 뭐 Z세대는 요즘 그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로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 교회에 모여서 일반적인 그 설교나 이런 거 가지고 이게 힘듭니다. 특히 Z세대를 모을 수 있는 거는 어떤 특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특별하게 이 친구들이 유튜브에 그 특정 영역에 있는 나이를 구분치 않고 소위 얘기는 꼰대라고 하는데 그 꼰대가 자기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재미남과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이 Z세대가 나이 40을 뛰어넘고 환갑이 넘은 유튜브 방송자에게
스스로 다가가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깨우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그 콘텐츠를 소위 얘기하는 각종 방언, 각종 언어로 바꾸기만 하면은 그것이 국경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선교에 앞장설 수가 있다. 특별하게 이주 노동자들이 이미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뭐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는 이제 뭐 월드와이드하게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이니까 뭐 그건 당연하려니와 그 이주 노동자들을 확보하고 그들을 통한 그 강력한 콘텐츠를 배당국용으로 변환시켜서 앉은 자리에서 글로벌 사역을 감당한다. 글로벌화가 촉진된다. 그런 이슈로 이동이 될 거다. 그것이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주는 교회 주는 어떤 인사이트가 될 수 있고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고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고 명확하게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는 디렉션, 그 디렉션은 분명할 것이고 그 디렉션 가운데 교회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그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할 때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들을 구하고 그거를 통하여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이슈인 거죠. 맺겠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상 변화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돼도 지금 한 번 체험한, 저희가 짧게는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라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초지능, 초연결이라는 화두가 교회에 깊숙이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성도들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가 허용됐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을지 모른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대응을 잘못하면 그 영역, 그 진공 영역은 타 종교 또는 이단이 선점할 수도 있겠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욱 깨어서 세상 흐름을 읽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 흐름을 쫓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새로움을 받으라고 그랬지 세상을 쫓아가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흐름이 어떤지를 깨우쳐야겠지. 깨우치면 알아야 초대교회가 로마가 만든 도로를 타고 복음을 전파하듯이 현재 세상이 만들어낸 인프라, 4차 산업이라는 인프라, 코로나가 만든 어떤 이벤트, 이슈, 상황을 적극 활용해서 일터 현장과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그 이슈를 선점해야 되겠다. 그 선점한 일터 현장과 교회가 세상 변화의 그 사명, 민족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나타난 일이 우리가 그것들을 촉발하라고 몰려오는 파도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그 파도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파도로 인하여 더욱더 사역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게 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은 간에 온라인 예배는 진행이 됐었고
그 온라인 예배가 주는 그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성도에게 임팩트를 줬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임팩트를 줬습니다. 이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분별하고 도전할 때 For Christ and His Kingdom, 예수님과 그의 나라의 도래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것은 Prepare the way, His second coming.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화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